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직장이든 친구 사이든 선후배 관계든 가족 간에든 살다 보면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탁을 거절하자니 좋은 관계가 어그러질까 부담스럽고 부탁을 들어주자니 뒷감당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말솜씨는 이런 말을 하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지은이는 허약어, 옮긴이는 김경수, 출판사는 센쇼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저자는 싫은 소리를 할 때는 샌드위치 전략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비판할 때는 반드시 그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비판을 한 다음에 다시 장점을 말하거나 두 개의 칭찬 사이에 작은 비판 하나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대부분 적이 없이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절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우호적인 말을 먼저 꺼낸 다음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대 입장에서 거절당하는 느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다면 굳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이 책에는 비판과 거절 상황 이외에도 사과할 때, 칭찬할 때, 제안할 때, 중재할 때, 설득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적절한 말을 솜씨 있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말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반면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이왕이면 상대가 듣기 좋게 말하려 하고 웬만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는 쪽으로 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늘 성공적이지는 않다.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한 말인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심지어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내게 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자책으로 넘어간다. 차라리 입을 다물자. 그런데 이런 결심은 그냥 결심으로 끝난다. 우리에게 말은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세우는 절충안이 있다. 말을 아끼자. 이러한 결심 또한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말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확률이 높다. 왜 그럴까? 애당초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서다.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말 잘하는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인데 말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말은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말엔 마음을 주고받는 솜씨가 필요하다. 말솜씨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엔 마음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말에 담을 수 있을까? 마음을 담는 말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만 있을 뿐, 그 방법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말솜씨가 필요하다.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도 마음을 담는다. 마음이 통하는 소통 솜씨, 마음을 여는 농담 솜씨, 마음을 녹이는 사과 솜씨, 마음을 이끄는 제안 솜씨 등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말솜씨를 발휘해 공감을 끌어낸다. 이 책은 상대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 무심코 뱉어낸 말로 상대의 미움을 사는 사람, 적절하지 못한 말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게 해준다. 덧붙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상황별 말솜씨에 대해 시원하게 풀어준다. 누구나 말솜씨만 키우면 상처 주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잘못된 말버릇을 고쳐서 적을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소통하는 말솜씨에 대한 비밀을 이 책에 담았다. 이제는 말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아도 된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쉽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에 따라 화법에 다양한 변화를 주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성격도 제각각, 표현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그래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있어서 살다 보면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 문제는 서로 다른 성격과 취향의 사람들도 계속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00여 년 전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 그들의 성격을 살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인 중유가 물었다. 옳은 일을 들으면 행해야 합니까? 공자는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제자인 염구도 물었다. 옳은 일을 들으면 행해야 합니까? 공자는 그렇다고 했다. 지켜보던 공서와는 공자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스승님은 정반대로 답하셨습니다. 왜 그리 답하셨는지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염구는 스스로 물러나는 성향이 있어서 나아가라 한 것이고 중유는 본래 잘 나서는 성격이라서 물러나라고 한 것이다. 공자처럼 상대를 고려해 태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사람의 말을, 귀신을 보면 귀신의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다. 산을 보고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하고 사람을 보고 어떤 말을 할지 정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다. 이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 입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동일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 직업, 성격, 학시, 연령, 성별이 다른 사람과 대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상대의 성격이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1. 성격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항상 농담조의 말만 한다면 그는 상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진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주제만 꺼낸다면 따분해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성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에게는 시원시원한 말투가, 여성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에게는 좀 더 완곡하고 섬세한 표현이 먹힌다. 성격에 따라 너무 솔직한 태도로 접근하면 당혹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면 그의 성격이나 기질에 맞춰 말하는 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2.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대화. 나이에 따라 취미나 기호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초년생인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활동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경우가 많다. 이들과 대화할 때는 요즘 유행하는 화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편이 좋다. 적어도 캐캐 묵은 이야기는 피해야 한다. 말투 또한 약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중년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말투나 태도가 너무 경박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야기의 주제도 너무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성숙한 화제를 고르는 것이 좋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생활에 이익이 되는 화제를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중년을 대할 때는 말투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분명히 묻어나도록 해야 한다. 말투 또한 적당히 신중해야 한다. 더 연륜이 깊은 노년층을 대할 때는 그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를 묻는 것도 좋다. 노년의 상대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잘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3. 교양 수준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견문의 폭이 다르다. 그에 따른 이해 능력이나 취향 역시 다를 수 있다.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이러한 교양의 차이는 곧 말하는 습관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성격을 파악하듯 대화를 깊이 발전시키기에 앞서 상대의 교양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나보다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아는 척하려고 애쓰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와 솔직한 태도로 상대에게 익숙한 화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상대는 기꺼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재미로 나와 대화하기를 즐길 것이다. 한편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가 잘 모르는 주제를 꺼내어 잘난 척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학식 있는 사람 앞에서 저속한 농담을 남발하면 그 사람은 상대가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릴 수 있다. 4. 직업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직업에 따라 사람들은 어휘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말이 조금 많은 편이다. 반면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얌전한 성격에 말수가 적은 편이다. 업무상 일하는 분야가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대화해야 할 경우 일과 관련한 이야기보다는 상대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기호나 취미에서부터 화제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노동의 종류에 따라서는 말투는 달라질 수 있다.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좀 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다. 말끝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식을 자랑하는 듯이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작가나 교육자처럼 정신적인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현학적인 문장을 사용할 때가 많고 농담할 때도 거친 우스개보다 언어 유희를 즐긴다. 자영업자들과 대화할 때는 경제와 관련한 화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 좋은데 영업상 기밀에 민감할 수 있어서 그들의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혹시 상대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자기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다. 물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을 고려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대화를 발전시키는 데 좋을지 분석해야 한다. 이처럼 사람들의 성향이 제각각인 만큼 대하는 말 또한 같아서는 안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다. 낯선 사람에게서 어쩌다 기분 상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지간하면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웃고 넘어갈 때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덜어 있다. 더욱이 밖에서 자기 성격을 억제해가며 예의를 차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감정의 배숙으로 삼기도 한다.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못되게 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한다. 어차피 남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므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그로부터 약간의 이해와 협력만 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그만큼 기대하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조급하게 구는 경우가 많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나를 지지하거나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 이 점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명확하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나를 항상 이렇게 다그친다면 어떻게 했는가? 둘째, 우리는 남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한다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부탁하는 것보다 압박감이 더 커진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만큼 신경을 더 쓰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는 일에도 비유해 볼 수 있다. 내가 열정을 갖는 일일수록 실패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 만큼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열정이 없는 일이라면 실패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일에서 스트레스는 작은 계기로 점점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다 한계치에 다다르면 단번에
폭발해버리고 만다. 이런 모습이 상대에게는 느닷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는 내가 공연히 마음 좁게 지난 일을 들춰 화를 낸다고 여길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거듭되면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잃게 되고 신경도 더욱 날카로워지게 된다. 셋째, 우리는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에게 더 함부로 굴 때가 많다. 밖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다가 집에 와서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그러한 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가족은 나를 너그럽게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남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가족이나 연인 앞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투정을 부리는 일이 잦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발산이 부적절한 말로 이루어질 때다. 즉,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애꿎은 가족을 대상으로 조롱, 왜고, 과장, 폄하 등 부정적인 언어를 퍼부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든다. 당연히 이런 말을 들은 가족은 상처를 입고 가족 사이에도 충돌이 심해진다. 넷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바람을 강요할 때가 있다. 수줍음이 많아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연인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조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멋대로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그 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연인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상대의 성격이나 배경에 따라 말투나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내 연인이 사랑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기를 불편해하는 성격인데 무조건 내 화법만을 강요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표현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화내는 성격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1.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느 심리학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서로 먼저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며 마지막으로 가슴을 똑바로 펼 것을 주문했다.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는 목소리가 감정에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높이면 충동적인 표현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말하는 속도를 줄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말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목소리도 높아지고 감정도 격해진다. 가슴을 곧게 펴는 이유는 충동적이고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분의 격렬한 말투를 쏟아낼 때는 자세가 상대를 향해 기울게 된다. 상대는 이러한 태도를 공격적으로 느끼게 되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2. 입을 닫고 경청한다. 분노의 감정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장구 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입을 닫고 경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 흥미를 보인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상대의 마음속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매우 유용하다. 3.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감정이 격화된 자리를 당장 피하기 어렵다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상대가 쏟아내는 격렬한 말을
흘려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노의 감정은 뇌의 편도체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뇌 피질이 인지하고 억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차를 견디지 못하면 분노는 더욱 확대되어 상대와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주의를 전환하면 이성적으로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4.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조직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 서로 자신의 의견만 옳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고집한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입장에서 동기와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오갈 때 날이 선 말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5. 이성적 사고력을 키운다. 다른 사람과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따져보고 그에 따른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성적 사고력을 키우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잠깐의 화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합리적인 양보는 상대의 인정을 얻는 것은 물론 나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잔소리는 관계를 망친다. 데일 카네기는 잔소리는 결혼의 무덤이라고 했다. 부부 사이의 잔소리는 애정과 관심이 바탕이 된 것이겠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면 관계를 해치게 된다. 상대가 뭔가 개선하거나 고치기를 바라며 하는 잔소리라면 그 효과는 낙제점이다. 역효과를 내어 부부관계를 아예 망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잔소리는 얼핏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잔소리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피로감이 거듭되면 사랑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 마치 독사에 물려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상처 입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되살리기 힘들다. 이제 잔소리를 멀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1.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자. 배우자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3번 이상 말했는데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산책은 좋은 운동이니 계속 가자고 채근해야 할까? 아무리 산책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지금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 3번 이상 말해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지금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는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잔소리하면 할수록 하기 싫다는 마음만 더 커질 뿐이다. 2.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냉정을 되찾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잔소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듣는 것은 더 싫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잔소리는 접어두자. 그렇지 않아도 듣기 싫은 잔소리를 기분도 좋지 않을 때 한다면 부부싸움만 더 일어날 뿐이다. 좋지 않은 기분을 잔소리로 해소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혹시 따질 것이 있더라도 서로 냉정을 되찾은 후에 하자. 이때도 과격한 말은 절대 삼가야 한다.
3. 부드럽게 접근하자. 간혹 배우자가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어서 서운할 때가 있다. 배우자가 기념일을 놓쳤거나 내 생일을 잊었거나 혹은 기억하긴 했는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따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기분 나쁜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나중에 서운해하지 말고 미리 필요한 것을 말해줘도 좋다. 4. 유머 감각을 키우자. 부부 사이는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실제로 화를 내서 풀릴 만한 일은 많지 않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대부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유머를 가미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굼떠 보이더라도 잔소리로 다그치기보다 웃음으로 넘겨보자. 아주 위급한 상황만 아니라면 서로 마음 상해가며 잔소리로 재촉해서 좋을 일은 없다. 더군다나 재촉한다고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샌드위치 전략. 칭찬, 비판, 또다시 칭찬.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메리 케이 애쉬는 칭찬과 비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를 비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의 장점을 먼저 언급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비판을 한 다음에 다시 장점을 언급하세요. 이것이 제가 고수해온 샌드위치 전략입니다. 두 개의 칭찬 사이에 작은 비판 하나를 끼워 넣는 거지요. 메리 케이 애쉬가 말한 샌드위치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뉜다. 1. 선의와 긍정을 표현한다.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앞서 상대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적 평가를 먼저 한다. 이렇게 상대의 심리적 방어선을 낮춘다. 2.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온화하고 정중한 태도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상대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의 말을 경청한다. 이때 억압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상대의 발언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과정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결과만 따지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의 목적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대화가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3. 상대를 신임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자존심을 지켜준다. 이 단계는 상대가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용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못한 특정한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지 그의 전체적인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더불어 상대가 일으켜온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비판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비판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경계의 빗장이 풀리면 비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리징이 병원에 출근한 첫날이었다. 한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20호 병실 환자는 간암 말기인데 여명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병실에 가서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전해주세요. 의욕이 넘친 니징은 20호 병실로 뛰어가 큰 소리로 외쳤다. 환자님은 5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 환자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얼마 안가 사망했다. 의사는 니징을 호되게 나무랐다. 중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사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다시 비슷한 주문을 했다. 5호 병실 환자는 여명이 1개월 남았어요. 그 환자에게 가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내 말 잊지 말고요. 이제 알았다는 듯 니징은 미소를 지으며 5호 병실로 들어갔다. 그러고 누워있는 환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이번 달에는 누가 죽을 것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위 이야기는 농담이지만 말솜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함께 일하다 보면 반드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이때 말을 잘하는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존 켈빈 쿨리지의 비서는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었다. 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신통치 못해서 자주 실수를 저질렀다. 어느 날 아침 쿨리지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비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옷이 정말 예쁘네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성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난 당신이 아름다운 만큼 일처리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 비서의 실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쿨리지에게 어떻게 그런 방법을 떠올렸는지 물었다. 쿨리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발사는 손님 얼굴에 비누 거품을 먼저 바른 후에 면도하지. 왜 그러겠나? 면도할 때 피부가 아프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쿨리지 대통령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메리 케이 애쉬가 말한 샌드위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즉, 비서에 대한 비판을 칭찬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상대를 비판할 때 앞뒤에 긍정적인 말을 포진하면 상대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 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비판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비판하는 사람은 실수를 파악하고 고칠 기회를 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역할이다.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비방하는 수준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상대를 비판할 때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일부라도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못한 부분에 집중해서 적절하게 말해야 한다. 이미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먼저 해야 비로소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 무조건 상대를 거칠게 질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비판을 받는 사람의 저항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통에 능한 사람들은 충고할 때도 마치 쓴 약을 녹말질로 만든 포장지에 싸서 먹기 좋게 만들어주듯 한다. 즉, 불편할 수 있는 충고라도 듣기 좋게 해준다. 교장 선생님인 타오싱지는 교정을 걷다가 한 남학생이 진흙덩어리를 같은 반 친구에게 던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타오싱지는 그 자리에서 진흙을 던진 남학생을 혼냈고
방과 후에 교장실로 오라고 했다.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잔뜩 긴장한 남학생은 타오싱즈보다 먼저 교장실 앞에 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타오싱즈는 남학생에게 꾸지람하는 대신 사탕을 하나 줬다. 이건 너에게 주는 상이다. 제 시간에 이곳에 왔잖니? 적잖이 당황해하는 남학생에게 타오싱지는 두 번째 사탕을 꺼내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상이야. 아까 내가 말렸을 때 너는 바로 행동을 멈췄어. 그건 내가 내 말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더욱 놀라는 남학생에게 타오싱지는 세 번째 사탕을 줬다.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진흙을 친구에게 던진 건 그 아이가 게임 규칙을 어긴 데다 여학생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더구나. 그건 내가 정직한 아이고 나쁜 사람을 혼낼 만큼 용감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주는 상이야. 이 말을 들은 남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 저를 꾸짖어 주세요. 저도 제 잘못을 알고 있어요. 제가 때린 건 같은 반 친구인걸요. 타오싱지는 이 말을 듣고 흡족해하며 웃었다. 그러더니 네 번째 사탕을 건네며 말했다. 내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또 사탕을 상으로 줘야겠구나. 주변 동료나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턱대고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이미 큰 공포를 느낀다.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온화한 태도와 완곡한 말투는 상대의 심리적 갈등을 쉽게 해소하며 기꺼이 비판을 받아들이게 한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 가장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역시 먼저 칭찬한 다음에 비판하는 것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말솜씨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